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엔 김하은입니다. 제가 나름 보도국에서 또 교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뭐 뉴스나 시사상식 관련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모르게 생겼나 봐. 분발해야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고 복잡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가처분 신청.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짜가 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시 처분, 임시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형이랑 동생이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근데 재판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형이 이 재산을 어떻게 해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동생이 일단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가처분 신청이에요. 재판은 엄청 오래 걸려서 그 대신 내는 게 이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그럼 가처분 신청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느냐? 자, 보통 신청을 하면 2주 있다가 신문을 하게 되고 첫 신문이 끝나고 2주가 있으면 결론이 난다고 해요. 가처분 신청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그리고 임시의 직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먼저 이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렇게 재산 관련해서 다투는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가처분 신청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권리를 제대로 실행해내지 못할 것 같을 때 내는 게 바로 가처분 신청이에요. 두 번째, 임시의 직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손 놓고 있었을 때 큰 손해를 볼 것 같다, 혹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다 싶을 때 내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가처분이거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사례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준석 전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고 내년에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러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켜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 대표 자격이 박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직무정지의 효력을 갖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 자, 이 가처분 신청의 결과로 인용됐다, 기각됐다, 각하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인용이 됐다는 거는 신청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걸 의미하고, 기각이 됐다는 건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각하가 됐다는 건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판단을 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송국에서는 확실히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의 사례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많이 인용됩니다. 또 눈에 띄는 사례 중에 얼마 전에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사망을 했잖아요. 아베의 국가 장례식에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득 궁금한 게, 사망한 사람 그 자체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을까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당사자는 당사자 능력이라는 걸 가진 사람이어야만 해요. 근데 사망자는 세상에 없잖아요.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법원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 논란으로 살펴본 가처분 신청,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 그래도 뭐 그럴 일이 없는 게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를테면 뭐 선배님이 출연료를 안 주신다던가 출연료 안 주면 저도 가처분 신청 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히잡입니다. 자, 이란에서 마흐사 아미니라고 하는 20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까지 당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서 시위에 참여했던 여성들을 비롯해서 수십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도대체 이 히잡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거, 바로 이게 히잡인데요. 보면 목이랑 머리가 다 가려져 있죠.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따르면 여성들은 손이랑 얼굴을 뺀 모든 부분을 가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리다, 숨기다라는 뜻의 이 아랍어에서 온 게 바로 히잡입니다.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에서 히잡 착용에 강경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옛날에는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있대요.
팔라비 왕조 시대였던 1936년부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히잡 착용을 금지했었는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부터 만 9살 이상 모든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이 히잡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반발하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당국이 더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올 8월에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는 걸까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여성의 머리카락은 남성을 유혹하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 가리고 여성의 몸의 굴곡과 윤곽을 가리기 위해서 질밥이라고 하는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품이 넓은 원피스를 입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왜 그 양반댁 아씨들이 쓰고 다니던 쓰개치마, 그것도 이념에 기반한 거잖아요.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선 여성들이 얼굴 전체를 다 감싸고 또 그나마 밖을 볼 수 있는 이 조그만 공간에도 망사로 씌워놓은 부르카를 입기도 하죠. 이슬람 여성들은 늦어도 초경을 시작한 다음부터 히잡을 써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히잡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어떤 선생님은 늘 가르치는 학생들인데 얼굴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악용해서 대리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대요. 여자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확인을 하긴 하겠지. 아니 뭐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실제로 이슬람 사회 안에서도 이 히잡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빚어져 왔습니다. 쿠웨이트에서는 2008년에 여성 장관 2명이 취임 선서를 할 때 히잡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반발을 산 일이 있었고, 반대로 옛 터키, 튀르키예에서는 공직자와 대학 내 히잡 착용을 금지했었는데 오히려 이 히잡 착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퇴학을 당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 히잡은 사막에서 뜨거운 햇살, 또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히잡을 강요해서 성의 평등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히잡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예계 이슈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겪고 있는 박수홍 씨 이야기인데요. 박수홍 씨는 지난해 4월 친형의 횡령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을 구속하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큰아들이 횡령한 게 아니라 본인이 횡령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아버지의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 상도례라는 걸 이용해서 아버지가 큰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족 상도례가 뭐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친족 상도례는 친족 간의 도둑질, 절도가 발생했을 때 이 법적인 처벌을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가족끼리 해결을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기원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고대 로마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 가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절도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부장이 직접 알아서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형법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명시가 됐습니다. 형법 328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및 배우자와의 권리 행사 방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함께 사는 형제자매, 친척 및 그들의 배우자와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 친족 상도례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건 아닙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피해가도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박수홍 씨 사건으로 돌아가서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서 처벌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형은 그냥 형도 아니고 친형인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직계혈족,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그리고 내 자식,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만약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범행 당시에 함께 살고 있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겠죠. 아버지 박 씨는 친족 상도례 대상에 포함이 돼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후자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자금의 횡령 배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박수홍 씨가 아니라 회사, 그러니까 법인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친족 상도례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여러분, 강도죄는 친족상도례에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 적용되지 않는다입니다. 강도죄는 재산죄에 속하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패고 돈을 뺏어갔다. 이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게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를 입은 친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양형에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사돈이 내 물건을 훔쳤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이 될까요? 정답은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옛날에는 사돈을 친족으로 인정을 했지만 90년대 민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사돈을 친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구제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사실 이 친족상도례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의 지배권을 가지고 징계까지 결정하던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현 시대엔 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이 친족상도례가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새해 들고 나서 떡국 드셨나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시원하게 완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월생이라서 1월 1일에 떡국 먹는다고 바로 한 살도 안 먹거든요. 우리나라 나이 세는 법이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거 아시죠?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공포한 만나이 통일법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함께 섞여 쓰이면서 생겼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 법적인, 행정적인 분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거죠. 자, 1993년 3월에 태어난 제 나이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위 세는 나이로는 태어날 때 이미 1살이니까 2023년 새해 저는 31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이른바 연나이로 계산을 해보면 저는 30살이에요. 1살이 어려졌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태어난 날부터 실제로 내가 살아온 날짜를 계산하는 만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29! 앞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2살이나 젊어지는 거죠. 누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사실 이 중에 어떤 나이를 말해야 될지 헷갈리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는 나이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서열이 되기도 하는데 진짜 혼란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12월 31일 한 해 마지막 날에 태어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한 해가 바뀌어서 2살이 됐다고 억울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친구처럼 주민등록법상 출생일자가 12월 31일인 사람들이 전국에 한 6만 2천여 명 정도 있다고 해요. 반면에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약 3배가 많다고 하던데, 하루 차이인데 사람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걸 보면 좀 신기하긴 해요. 아무튼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하면 그동안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은 확실히 해소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동안 쭉 만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에 체감상 변화가 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률도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 같아. 그쵸? 아니 이왕 통일하는 김에 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안 되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률들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연 나이가 적용되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 관련, 병역법 관련, 그리고 시험 응시 나이와 교육 관련, 이렇게 3가지 범주로 나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 만 18세예요. 그럼 수능 끝나고 놀 때, 대학 가서 친구들이랑 놀 때 생일이 지난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민증 이마에 탁 붙이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또래 집단이라도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니까 이걸 연나이로 통일시켜서 같은 또래면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연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도록 한 병역법도 마찬가지고요.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니까 모두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어지니까 좋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60년 전에 통일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만 나이,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사인 김아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핫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스페어입니다. 스페어 모두 아시죠?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키, 여분의, 예비용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이 말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요? 영국의 해리 왕자 아시죠?
찰스 3세와 만인의 연인이었던 다이애나 황태자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형인 윌리엄 왕자에 비해서 좀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았던 왕자기도 한데 그 해리 왕자가 최근에 자서전을 하나 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스페어입니다. 이 자서전을 보면 해리 왕자는 자신의 형인 윌리엄 왕세자의 스페어, 예비품으로 여겨졌다는 생각에 불만이 좀 쌓였던 모양이에요. 뭐 그럴 수 있죠.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리니까요. 게다가 해리 왕자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당시 찰스 황태자가 어머니인 다이애나비에게 왕위 계승자와 스페어를 낳아줬다고 얘기했단 건데요. 스페어,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의 비애가 담긴 단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머니 다이애나가 사망하자 큰 충격에 빠져 갑자기 비뚤어지기 시작했다는 해리 왕자. 한때는 왕위 계승 서열 3위였던 해리 왕자가 400쪽이 넘는 자서전에 왕실의 속사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특히 이 중에는 국왕과 왕세자를 겨냥한 내용이 많아서 영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직접 밝힌 자신의 사생활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도 몇 가지 있습니다. 17살 때 나이 많은 여성과 첫 경험을 하고 코카인과 대마를 흡입한 사실도 공개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 탈레반 25명을 사살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탈레반을 사살한 게 체스판에 말을 제거하는 것 같았다고 비유해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어로 영국 전역이 시끌벅적해지니까 BBC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동생 마거릿 공주, 찰스 3세의 동생 앤드루 왕자 같은 또 다른 스페어들의 고뇌를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역시 권력은 뭐 돈이든 힘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둘 다 없잖아요. 없어서 행복한 것보단 있어서 행복한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다시 스페어 얘기로 돌아와서 영국 내부에서는 서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힘든데 해리 왕자는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해요. 해리 왕자가 책값으로만 무려 200억 원 넘게 받기로 했고 또 출간 첫날부터 14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 뭐 서민들 입장에선 배부른 투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아직 영국 왕실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요즘 핫한 단어, 핫한 이슈, 스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해리 왕자의 안타까운 과거와 현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왕실을 나왔지만 영향력이 큰 인물인 만큼 논란의 대상이 되기보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한이었습니다.